2023년 7월 9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주요 주제로 하고 있고,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우리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것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한국 현재 저성장 구조는 뉴노멀이라는 부제를 또한 달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7월 9일자로 편집한 첫 번째 내용은 미 국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조선일보 홍준기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일본이 1조 763억 달러로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고, 중국이 그 반 정도 되는 8,671억 원, 영국이 6,545억 원, 5억 달러, 벨기에가 3,543억 달러, 룩셈부르크가 3,294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순 대외 금융 자산이 3조 1,655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해외 금융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요인의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엔화 하락을 막기 위해 미국 국채를 미국 보고 다시 사라고 요구해서 그게 성사가 돼서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면 아마 사단이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장기 국채와 단기 국채의 역전 현상도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원래 그 장기 국채라는 것이 금리가 높고 단기 국채는 금리가 낮은 건데, 지금 단기 국채가 오히려 금리가 높고 장기 국채는 금리가 낮아졌다는 설명인데, 왜 이러한 상황이 되는지는 거시경제 쪽의 일천한 저로서는 뭐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일본이 힘들다 하면서도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하는 점이 새삼 부각이 됩니다. 중국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라프 톰 샤프의 보도 내용인데요. 서방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상호 의존과 불신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뒤섞여 있고, 촉발 요인은 인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관계, 마이크로칩 제조, 그리고 가장 큰 것인 대만을 포함하여 많고 다양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전쟁 준비를 하라고 시진핑이가 대만 인근에 있는 그 성에 푸첸성인가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전투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건데, 그의 메시지는 국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옐런 의장의 방문에 맞춰졌지만, 내부적으로는 즉각적인 무력 사용보다는 장군들을 겨냥한 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전쟁을 위한 파콤 계획은 안심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대비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파콤이라는 게 영국에서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 같아요. 옐런 의장은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인데요. 미국은 승자독식 접근법이 아닌 중국과의 건전한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승자독식 접근법이 아닌 양국의 이익이 되는 공정한 규칙에 근거하여 중국과 건전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고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금요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느낌은 그렇다고 윈윈하지는 하자는 얘기 같지는 않아요. 옐런 의장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차이는 소원해지는 원인이 아니라 더 많은 소통과 교류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리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여 중국과의 소통 확대에 대한 희망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차이가 있는 거 서로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소통과 교류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고 너희들이 말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우리도 그 건전한 경쟁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옐런 의장은 중국이 미국의 기업에 대해 징벌적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도 미국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그 다음에 그 미국 마이크론 제품을 제재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미국도 할 말은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중국, 미국의 마약 금지 협력 필요 조건 만들라고 요구. 자, 펜타닐이 현재 문제인데요. 중국이 중독성이 강한 진통제 펜타닐에 대한 전구체 화학물질에 대한 단속 요구를 무시했다는 미국의 불만에 이어 금일 중국은 마약 금지 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만드는 것은 미국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니들이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참 그렇겠죠. 수요가 있으니까는 이제 공급이 있었고 그러니까 마약 문제를 우리가 공급을 정부에서는 원하지 않는 거지만 이제 중간 물질이 가는 거니까 그게 마약으로 쓸지 어떨지 그 화학 물질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은 그 상호 간의 요구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필요 조건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필요 조건이라는 논리라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In order to must because 하냐면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이라고 설득력 있게 이유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필요 조건 논리를 얘기한 거냐? 이거를 리창 총리가 얘기한 말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미국 측에서도 반대 입장의 필요 조건 논리를 또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과의 이 필요 조건은 갈등과 대립이 될 뿐이다. 현재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대화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펜타닐, 마약 이런 문제는 그것을 원만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과연 찾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한쪽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문제는 해결이 될 텐데 말이죠. 이런 복잡한 문제가 미해결 상태에서 세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참 우려할 바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인민대 부총장 청령 실험 문제, 정치적 문제 촉발할 수 있어. 에포크 타임스 정향매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중국 공산당 지도층에 지속적으로 경제 관련 자문을 제공해온 위안춘 중국 인민대 부총장이 최근 발간된 경제 관련 보고서에서 청년 취업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치적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이 꽤 많았었죠. 우리 청년들은 정치적인 문제를 촉발했나요? 그래서 야당이 다 된 건가요? 그렇게 된 흐름이었을까요? 청년 실업 문제는 앞으로 10년간 지속될 것 같다. 그리고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인구 구조 문제 때문에도 그런 거죠.
요거는 뭐 그 직접 관련이 없는 거지만 시진핑 퇴진에 대한 그런 미국 내에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어, 제로 코로나 때 한 그런 그 시진핑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거였다고 사진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민간 투자 부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다 강력한 경기 부양과 노동시장 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법치에 대한 신뢰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법치를 개선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보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이런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공산주의 이념이 아닌 자유자본주의 쪽에 이념이 좀 들어간 그런 의견일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근본 해결책은 시진핑 공산당 해체일 것이다 라고 감히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이것은 그 실업률이 급격히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율 2%는 일본 경제를 파멸시키고 만다. 오바타 세키 게이오 기즈쿠 대학 대학원 교수 동양경제 온라인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 오바타 세키라는 그 대학원 교수가 기고한 장문의 글인데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기업 경영하고 관련돼 가지고 나름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 일일이 읽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2% 유지를 한다면은 일본 경제를 파면시키고 말 것이다는 주제에서 함축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분의 그 주장이. 왜냐하면 무리하게 자국의 경제 구조를 맞지 않는 인플레이율을 구미가 타깃으로 하고 있으니까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는 것도 터무니없고 큰 리스크와 손실을 무시하고 전력에 무턱대고 나감으로써 일본 경제의 타격도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서론을 풀면서 왜 일본만 물가 상승률이 오르기 어려운 것이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용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거와 그 다음에 그 소비자들의 더욱 자린고비 정신 이런 거로 해서 뭐라 그럴까요? 기업들이 가격을 많이 안 올리고 원가 절감 쪽으로 매우 노력을 했었다. 이런 얘기겠어요. 그래서 기업 경영자가 고객의 이반을 두려워해서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상 때는 오로지 사과할 뿐이다. 원자재가 그치고 올랐다는 얘기 같은데 다시 적자로 아무래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노력은 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90도 절을 하면서 10엔을 올립니다 라고 하는 시츄에이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의 경영자 사업가가 가격에 대해 둔감한지 그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표현을 했고 가격이 그 전략 변수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 스쿨 그 전문가도 왜 그 일본 경영자나 사업가들한테 여러분은 가격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빨리 잘 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뭐 그 좀 제가 가로 열고 빠르고 싼 이렇게 그 표현을 해봤습니다는 이상한가? 한편 이것은 일본의 훌륭한 미덕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 결과 철저한 비용 효율을 추구했고 생산 효율 개선도 도모했다. 가격 인상, 이익의 인상과 무관한 게 뭔가 고객이 지금 그대로의 가격에서 더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전력으로 매진해 왔던 게 일본의 경제 아니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거의 도요타 자동차의 코롤라이며 요시노야의 소고기 덮밥이다. 낭비를 철저히 배제하고 궁극의 상품을 궁극의 효율성에서 제공한다.
그것이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멋진 일본 경제가 일본 사회가 지금 잃어가고 있다. 아니 의도적으로 일본 사회를 들어 떼우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도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는 이라는 목표인 물가가 오르는 선순환 경제라는 정치 캐치프레이즈이다. 라고 현 정부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일본의 전략, 효율화의 미덕 이상으로 일본 경제에서 인플레이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글을 기고한 오바다 세키 이론이라고 하는데 당연한 일본 경제의 특징을 자기는 정리했을 뿐인데 왠지 이코노미스트들이 알아채지 않을 뿐이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은 물론 이익 극대화를 요구하고 그 이익은 기업가치, 주주가치의 극대화다. 주식회사의 형태로서 이런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은데 한편 일본 기업의 목적은 사업의 계속이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헷갈려요. 그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구 기업도 지속 가능성을 또 얘기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진단을 이 기고자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일본 기업은 값이 너무 낮을 뿐 이렇게 해서 성숙산업이 많다. 가격 경쟁이 그래서 되기 십상이고 뭐래도 그 소비자들이 아껴 쓰기 때문에 월급도 안 올리니까 그렇게 됐었는지 모르지만 가격 경쟁력은 그 매우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이제 인상도 하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가격이 이 경쟁력이 최강으로 된다. 이렇게 이제 소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생산효율은 세계 제일이다. 서비스율도 높다. 일본은. 다만 부가가치율이 낮을 뿐이어서 GDP 대비 부가가치 합계라는 가치관에서 보면은 생산성이 낮다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제 본인들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기업은 기업가치 최우선이라서 이익률과 자본효율, 재무구조가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물리적인 생산 효율 등은 그 다음으로 따지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뭐 그런 부분이 쭉 많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스르풋이라는 게 이제 그 제약이론 경영의 어떤 그 측정 도구 회계인데 제약이론 경영은 우선 물리적 생산 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골드랩 박사가 창시했는데 미국에서 이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나 확산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미국도 그 물리적 생산 효과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 숨겨진 기업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본에서는 소비자가 엄청난 이득을 보고 생산자가 어려운 환경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가격도 문제지만은 그러면서도 일본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싸고 이 회전이 빠른 어떤 일본 규동이라든지 필수품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소비자 이미지 받은 인상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라고 또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노베이션은 돈 버는 일이다. 정확히 말하면 대규모로 버는 것에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 혁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순환은 소비자의 희생하에 구성되어 있다. 인플레가 된다면 그렇죠. 미일의 차이가 나온다. 두 가지 요인이란 그래서 미국에서는 효율화 때문에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원본을 일찌감치 중단하고 다음 버전을 표준으로 내세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높은 가격으로 나이키 신발, 스마트천처럼 이런 식으로 인상을 확실히 포함시키는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의 가격 설정 행동에 실제로서 일본은 미국보다 가격 설정이 오를 수 없다라고 미래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한국 경제의 그 물가 구조는 미국 경제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받습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율의 상승이란 어떤 것일까? 이번 미국, 유럽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칵 뒤집어진 이유는 필수품이 공급 충격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필수품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만큼 해외로부터 수입에 맡겼었다. 식량과 반도체이다. 이들이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손을 뺐기 때문에 쇼크 타격이 컸다. 그러니까 일본은 가능한 모든 것을 자국 내에서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생필품 쪽에서는 미국과 그 유럽은 그 중국한테 의존을 한 거죠. 싼 원가를 빌미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끊임없이 이 세상이 원가 개념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중 아니냐. 그래서 스르프 개념으로 이제 벼 인식의 전환이 올 때가 됐다라고 저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죠. 영미 유럽은 지금까지 필수품을 경시해온 대가이며 노동자를 격차를 유지한 채 쓰고 온 대가이다. 에센셜 워커 등과 코로나 때만 불러도 늦은 것이다. 그런 얘기네요. 저소득자나 연금 생활자가 사는 사회가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된다면은 뭐가 좋아서 일본 사회의 최대의 장점을 깨려 하는가라고 일본의 이 말하자면 디플레이션과 같은 경제를 옹호하는 긴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BBC 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이 키예프에 무기를 보내도록 압력을 가하다? 누가? 한국 1인 시위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전 특전사의 이전 시위는, 죄송합니다. 1950년 북한의 침략 이후 남한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나 의료진을 파견한 22개국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는 방법이다. 이제 그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에 이어 우크라이나를 돕기를 원한다. 이 1인 시위하는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했는데 국내법 위반 등으로 어떻게 말하자면 불이익을 당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도 70년 전에 전 세계 22개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겼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로 향하면서 한국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것은 한국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결과에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니들이 우크라이나 만약에 휴전이 돼서 재건 작업이 일어날 때 돈만 벌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간접적인 공격 표현인 것 같습니다. 포노마렌코 우크라이나 주한 대사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재건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끝내야 되는 게 먼저 아니냐. 그리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치명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는 얘기죠. 2021년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를 지낸 공기창 씨는 키예프의 요청에 자국이 동의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는 한국이 경제적 이익에 기초하여 국익을 계속 정의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와 자유를 옹호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믿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을 보면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실상 동일한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익과 자유민주주의는 바벨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1인 시위하는 장면이고 우크라이나에 참전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지난 5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었죠. 직선적으로 무기 대달라는 얘기는 전혀 표현 안 하고 갔지만 사실 이렇게 왔다 간 것 자체가 도와달라 이런 거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 포커스 전국은행 전환 대구은행은 되고 일이 부산은행 안 되는 이유 김보연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6개 지방은행 중 요건 충족은 대구 제주은행뿐 자본금 1천억 원 지배구조 요건 모두 요건 만족해야 BNK 금융은 롯데 JB금융은 삼양이 대주주 의결권 4% 이내로 제한 시 지배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전국은행이 되기 어렵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6개 지방은행 지배구조 및 자본금 현황인데 롯데가 BNK 금융을 소유하고 있다고 부산은행, 경남은행, 그 다음에 삼양사 그룹이 JB금융, 전북의 약자겠죠. 전북은행, 광주은행, 국민연금공단이 DGB금융, 대구은행이겠죠. 여기.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신한은행을 7.64% 가지고 있으면서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누가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대구 거니까 뭐 생각은 안 해도 신한금융지주는 그 일본계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 것도 좀 얘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른 시중은행의 실질적인 지배는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 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독과점적인 이 시중은행 구조를 현재 윤 정권이 조금 경쟁 체제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 자본이 너무 돈을 많이 빼가는 거 아니냐, 이익 과실송금으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힘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당국 대출 자제령의 부동산 PF 프로젝트 뭐 파이낸싱이라고 그러네요. 직격탄 시행사 줄도상 공포 기사에 대한 설명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해명 레터를 쭉 보냈습니다. 어쨌든 이 굵은 글씨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가 있는 저축은행 등의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신규 취급분에 대해 여신심사 및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기존 취급분에 대해서는 자율협약 등을 통해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 등 자금 지원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라고 금융감독원에서 설명을 하는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이런 곳이 이권 카르텔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관심이다. 제 견해인데요. 이런 레터가 떴어요. 정치 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 7월 18일 날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리는데 이게 이제 한국행정연구원 그 다음에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런 그 주최기관이 두 군데인데 후원을 대한민국 국회 이명수, 최영도, 김정미, 김영배, 이은주, 조정은 의원실이다. 요거 저 민주당 애들인 것 같아요. 민주당 애들. 김영배는 제가 좀 조금 아는 젊은 친구입니다. 이 김영배는 현재를 정치 양극화 시대라고 정의하는 전제는 옳은 것인가? 정권을 잃고서 발버둥 치는 해법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이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과연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질문은 한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려고 하는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란 게 도대체 뭔지 그 이전에 최근 이슈가 되는 국가론부터 재정의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현재 윤 정부는 그 민주당 일부 전체는 아닐지 모르지만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현 정부를 극우라고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극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민주주의 내에서도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극자가 붙습니다. 야당은 극자 쪽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인데, 양극화라는 것이 좀 결코 옳은 거냐, 누가 유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은 민심을 좀 혼란하게 계속 만들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그런 연구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량 방화, 경찰 노린 덫 설치, 프랑스 폭동 배후의 극자 세력 그림자. 좌우간 이 알제리기 10대 소년 죽였다고 바로 이 난동이 일어나고 했던 것은 기획된 그 극자 세력, 그러니까 그 살인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극자가 들어간다면은. 그래서 좌파 선동가들 경찰에 맞서 폭력투쟁 쳤고, 시위 현장에서 10대 다수 포착, 부모 책임 있는 대도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관련 사진인데요. 요 후드를 쓴 이 젊은 친구가 이제 10대인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진에 찍혀서 뭔가 투척물을 붙이고 하는 이렇게 행동 대원들이 뭔가 이렇게 끼면서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고 있는 아주 그런 장면, 이렇게 뛰어가면서 말하자면은 이 폭동을 또 극대화시키는 그런 행동 대원들이 있는 것 같은 사진이 보입니다. 김자진 장군은 마적의 왕인가? 제가 이 네이버 TV의 목록 메이슨이라는 방송을 좀 즐겨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진행자가 김자진 장군이 마적의 왕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변명 같은, 아니 왜 김자진 장군을 옹호하려는 마음이 드냐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어려서 배울 때는 청산리 전투 그거 하나만 해서 김자진 장군이 독립운동가였다 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마적은 말을 타고 떼를 지어다니는 도적을 말한다. 말을 소유하고 있고며 기마 기술이 있고 중앙 집권의 지배가 약함 등을 조건 등을 모두 만족하는 유목민들이 마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역사상 유목민족들의 대다수는 목축과 함께 약탈 활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이 많아서 마적들은 이러한 유목민 문화의 마지막 잔재 중에 하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 들어온 우리 조상들이 유목족 기마족이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마적의 후손들이라고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또 해볼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레스트로 마흐노나 김자진의 아나키스트 혁명군도 마적단이라는 식의 비판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민간인 약탈 문제가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단순한 마적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비판에 가깝다 해서 조금 위안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네스트로 마흐노라는 사람은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나키스트란 게 무정부주의자인데, 그러면은 김자진 장군은 무정부주의자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조선에서도 마적은 존재했다. 광해군 시절인 1617년 경상도 서쪽에 나타난 백마적이란 집단인데, 배로 말의 옷을 만들어 밤에 다닐 때 그것을 말한테 입혔으므로 사람들이 백마적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하고, 이거는 우리나라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여기에 나오는 이제 만주의 마적을 묘사한 건데요. 마적들이 군복과 같은 옷도 입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주 군벌로 했던 그것도 마적이었죠. 누구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김자진 장군 이 기념관에 갔었는데 청산리에서 사용한 무기가 채권자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 채권자가 일본제보다 그 성능이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자진 장군은 무기 자금을 과연 어디서 구했는지가 궁금증이다. 그는 같은 민족 공산주의자에게 암살당했다는 것이므로 그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 항일 운동을 하는데 그 이념이 틀려가지고 무정부주의자니까 죽인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네우트로 마흐노에 대해서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그 우크라이나 출신이네요. 이 사람이 결국은 무정부주의라서 큰 세력을 얻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러시아하고도 이 공동 전선을 핀 적도 있긴 있지만은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국 러시아 백군 볼셰비키 적군과 모두 전투를 벌인 게 있고 이 1920년 11월 크림반도에서 백군이 패퇴하자 그래서 볼셰비키는 마우노를 공격하기 시작해서 마우노는 1921년 8월 루마니아로 망명했다가 나중에 가족과 함께 프랑스에 정착을 했다. 이게 나이 먹어서 사진은 이 오른쪽에 무슨 흉터가 있는 거로 보여요. 큰 그 전쟁 상처가 입었다. 약간 더 젊었을 때 사진인 것 같고요. 이런 그 무정부주의자들, 아나키스트들에 대한 그런 인물도 좀 검색을 하게 됐네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넷플릭스에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넷플릭스의 대히트작 오징어 게임은 회사에서 보면 너무 고스파이 좋은 쇼핑이었다. 국내에서는 완전히 작자가 못했던 작품의 각본에 넷플릭스가 걸었다는 것이다 했는데, 어쨌든 한국의 그 영화 제작비가 그 미국보다는 엄청 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로열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계약을 해가지고 착취당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또 제작 현장의 만성적인 인원 부족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넷플릭스가 한국 제작비가 싸대는 것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계통에서는 이른바 보람보수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열정페이 같은 거로 해서 아주 박봉으로 나중에 자기가 이 계통에서 일하겠다고, 그래서 마치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기분이다라고 인터뷰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세계 식량 가격 2달째 감소, 설탕 유제품값 하락하고 육류는 올라, 밀가루 가격을 내려서 이제 라면 가격 내린 거, 그런 거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루브라 지금 노, 러시아 국가부도 눈앞, 세계 경제 영향은 YTN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요거 쉬어가는 페이지로 메이드 인 이탈리아, 이탈리라는 영화에서 의미 있는 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직접 물어봤어요. 결국 돈은 상관없는 문제였다. 뭐가 어떤 힐링 영화였는데 방치해놓은 집을 다시 보수해서 그 부자 간의 관계가 다시 풀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김혜영, 이해찬이 민주당 망가뜨렸다. 이재명은 대선 포기해야. 조선일보 김하진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윤회시윤 수능 초선 때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다. 지금은 그 민주당 최고위원이 아닌 모양이에요. 정치를 그만두는 변호사를 하고 있는 젊은 친구 같은데 내 역할이 없다면 정치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인터뷰를 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TV 목루 메이슨 동심 파괴라는 나름 유명 유튜버였던, 지금은 뭐가 막혀가지고 네이버 TV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구독자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위대한 언더커버 문재인 탄핵과 신정부 탄생 일부 해가지고 쭉 이해 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나름대로 제가 하나의 그 학습 자료로, 역사적인 자료로 다른 어떤 그 시각, 이런 것들이 매우 참신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소개를 좀 하고자 하는 거죠.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리차 1특허 공장 준공했다. 이런 제목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